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실무 싹 다 배우는 신비노트 실전편 부가가치세 신고 실습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전유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신비노트 입문편에서는요,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만 배웠어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 이 핵심들을 알아서 신고는 어찌저찌 할 수 있게 됐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실전편에서는요, 보다 더 그 핵심과 핵심 사이를 이제 메꾸는 그 지식들을 채워 나가면서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더 나아가서 그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진짜 더 한 단계 성숙한 세무대리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세무기인 것 같아요. 판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이렇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 항상 돌아오는 것은요, 기본적인 그 개념과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더잘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에서 각각 그 부가가치세가 내포하는 의미와 납세 의무자, 납세지, 신고납부 기한은 무엇인지, 용역의 공급, 재화 용역의 공급, 그 계산 구조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의의입니다. 작년 입문편에서도요, 이 햄버거 판매하는 사업장 보셨을 거예요. 이 햄버거 판매하는 사업자는요, 재료를 사다가 햄버거를 판매를 하죠. 이 사람이 재료를 사올 때 우리는 재화를 매입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돈을 주고 사오죠. 얼마? 8,800원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8,800원의 대가는요, 사실 매입 금액 8,000원과 매입세액 10%에 해당하는 800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는요, 이 재료들을 모아서 본인이 햄버거라는 가치를 창출을 해내죠. 그러한 햄버거를 같이 창출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면요, 이 소비자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납세자가 이 사업자가 그대로 8,800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킨 부가가치만큼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대가 11,000원을 지급하고요. 이 11,000원은 그대로 다 매출은 아니고 매출 금액 10,000원과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10,000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햄버거 판매 사업자는 지금 부가세 얼마 납부할까요? 라고 한다면 매출세액 1,000원 발생했고요. 매입세액 지출 800원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액 200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부가세 정의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납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보면요. 부가세는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의 상품, 이제는 우리 세법상 용어로 재화라고 해야 되죠.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요, 특징이 있어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라는 점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그 간접세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전 이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지금 햄버거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소비자, 구매자가 지불을 했었죠. 구매자가 지금 대가를 지급했고요. 구매자가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근데 납부는 누가 하고 있죠? 납세 의무자인 햄버거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분에 해당하는 2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업자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 재화, 여기서도 납부가 나왔을 거고, 그쵸? 이 사업자도 이 800원에 대한 게 본인의 매출이었을 테니 8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납부가 했을 텐데, 이렇게 납부하고 이 사람도 납부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 구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자와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가가치세는 또 특징이 있죠. 거래에 대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매출과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그 귀속기간에 따라서 그런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그래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었나요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 법인세와 다른 거래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정의는 이렇게 받고, 부가가치세는 그럼 누가 납부하나요?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바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요.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하죠? 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화와 용역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으니 과세 대상에는 모두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지인데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납부하냐면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니고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장님이 김새싹이라는 사장님이 있고요. 이분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새싹 사장님은 서울에도 사업장이 있고요. 서울에 A 사업장이 있고요. 부산에 B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이 김색사 사장님이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어디라고 했죠? 사업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업장 단위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는 서울 관할에다가 신고 납부하고요. 부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요. 부산 관할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 말은 김색사 사장님이 제주도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딘지, 그리고 사업장의 단위별로 서울, 부산 합치지 않고 각각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각 그 요건별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화를 수입하는 자부터 먼저 볼게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요, 사업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요새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개인으로 직구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영양제 직구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직구한 제품 안에요. 그 안에는요, 사실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실 돈을 지불할 때 잘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수입해서 사는 거, 내가 개인으로 쓸 건 개인으로 쓸 영양제였지만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가세는 붙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부과해요? 세관이 부과합니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왜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가세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는 거고요. 수입해서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10%가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수입해왔을 때 이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0%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부과된 게 있었다라고 하면 5%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내가 0%인 곳에서 똑같은 재화를 살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국내에서 샀을 때 똑같은 건데 10% 부담하는데 수입해서 사면은 부가세 10%안 내고 저렴하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디를 사겠죠? 다 수입 제품만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는 부담한다,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그냥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중요한 우리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장 사업자라는 걸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리 목적에도 상관이 없고요. 사업상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는 간단하지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고 또 영리 목적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업자라고 하는 게 영리 목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영리 목적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것도 그냥 일반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도 동일하게 봐서 그 사업자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중고 거래로 매출을 발생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개인으로서 제가 자전거를 판매를 합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자전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일회성이고 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 거래를 했을 때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개인인데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중고 거래를 통해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번개장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10번, 20번 쭉쭉쭉 계속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개인은요. 똑같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할지언정 이 사람은 지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은 아무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사업에 부수되어 있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재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나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가 되고 있다,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업자는요. 영리 목적 상관없고 사업성이 있고 또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자, 그것과 재화를 수입하는 자까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요. 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죠.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요. 우리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이든 간이든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아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요. 면세사업자는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습니다. 부가가치에 대한 계산 구조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진행합니다. 언제 하죠? 2월에 하죠? 네.
이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 과세자의 개념은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10% 세율을 적용받는 게 바로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간이 과세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간이 과세자는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성을 봐주는 제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인 사업자만 된다고 했으니까 법인은 애초에 일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요, 지금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납세 편의성을 봐주고 있다고 했으니 10% 단일 세율이 아니라 더 낮은 퍼센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업종별 매출 부과율이라고 하는 게요, 1.5에서 4% 정도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일반 과세자는 매출도 매입도 10%였다면 간이 과세자는 이 매출 부과율 자체를 1.5에서 4%로 낮게 해줬으니까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의 0.5%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가 다르죠. 근데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했을 때 간이 과세자가 훨씬 세부담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 납세 편의성이라고 했는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전에 간이 과세자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8천만 원이 됐다가 지금의 1억 400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간이과세자에서 얘기하는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또 개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 400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음 해 신고할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에서 공급 대가의 0.5%, 여러분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죠. 공급 대가라고 하는 것과 공급 가액의 차이요. 공급 대가는요, 지금 공급 가액과 부가세 더한 거죠. 이게 공급 대가라는 점, 그리고 공급 대가의 0.5%를 적용한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납세지입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지는 중요합니다. 이 부가세법상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그 기준이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부가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가 임차를 했어요. 임차한 공간이 소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추가로 하나를 더 임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서울인데 얘는 부산에 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지금 이 한 개 더 임차한 거 원래 있던 사업장을 위해서 쓴 건데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 사업장 소재지가요,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지금 정말 사업장이 맞는지 아니면은 정말 단순하게 창고로 쓰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창고가 맞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괜찮지만 이게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납세지도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법상 납세지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장이 무엇인지 보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사업장 예시가 있는데요. 먼저 제조업을 보시면요,
제조업에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두 곳이 있는데 공장 A동이 있고 공장 B동이 있다고 볼게요. 공장 A동에서요. 어느 정도 제품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요. 공장 B에서 최종적인 조립과 이제 이게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요. 공장 B동의 소재지가 바로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부동산은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이름은 비슷해도 내용은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부동산을 재고처럼 봐서요. 부동산을 그 상품처럼 봐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보유하고 판매하고 막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요, 이 부동산을 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임대를 줌으로써 내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앞선 부동산 매매업은 매매 차익을 얻고 싶다 뭐 이런 거라면 임대업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은 어떻게 그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냐면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자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부동산 매매업에서의 사업장은요, 여기 우리가 정해놓은 이 업무, 개인이라고 했을 때 업무 총괄 장소가 있다면 여기가 바로 사업장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을 통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임대를 하는 장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한다면요. 똑같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각각이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사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인데요.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은요. 자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판기 설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자판기 하나만 이거 두고 사업을 하시진 않죠. 여러 곳에, 여러 지역에다가 자판기를 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판기 한 곳 있는 곳마다가 사업장이 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자판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보는 곳이 있겠죠. 이 자판기에 대한 물건 수급도 하실 거고요. 유통 같은 것도 결정하실 거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사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장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한 거래 또는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데 아무리 이제 임차한 소재지라고 할지라도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치장입니다. 하치장이라고 하는 건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예요. 이 말은 여기서 지금 뭐가 생기지 않아요? 판매가 생기지 않고요. 여기에 상주에서 관리하는 판매 관련 직원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물건만 하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창고를 통해서는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장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치장에 대한 걸로 봐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임시사업장입니다. 박람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박람회에서 물건 판매하죠. 거기서 물건 판매하면 거래의 일부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박람회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10일 정도 그곳에서 사업을 한다. 아니면은 요새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렇게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거래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곳을 사업장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면은 거기는
일시적으로만 유효하고 없어질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그 매출을 귀속시켜서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가 생긴다면요. 이 두 건 다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하치장 설치 신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그 부동산 임대업 보셨을 때요. 조금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 사업장이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전국에 있어요. A에도 그 서울에 있고 B 부산에 있고 뭐 C 제주도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각각 사업장을 개설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매번 끊어주고 한다면 홈택스 계정 정보만 해도 그 여러 개를 막 갖추고 있으셔야 될 거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 가지 특수한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다면요. A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매출 부가세가 뭐 1,000, 부산에서 뭐 500원,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원래라면 A에서 A, B, C 각각 신고 납부했었어야지 됐다면 주된 사업장 A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얘를 모두 포함해서 A에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A는 납부하고 C는 환급받았을 텐데 C에서 환급받는 기간이 바로 돌아오지 않죠? 신고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들어오니까 돈이 묶이는데 이렇게 총괄 납부를 했을 때는 A에서 B에서 C에서 발생한 거 모두 합쳐서 500만 납부할 수 있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묶이는 일도 없고 조금 더 간편해지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지금 신고 납부는 각각 했습니다. 신고는 각각 하고요. 납부만 A 사업장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고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여전히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나는 신고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도 그냥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다 관리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요. 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때는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었던 A, B 사업장의 신고 납부도 그냥 A 하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요. 우리 부가세법상 의무는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원래라면 어떻게 한다? 사업장별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했다면 납부랑 환급만 예외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했다면 이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 납부, 결정 부분까지도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제도를 조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를 비교하면요. 일단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효과는요.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한다.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에서 모든 의무를 총괄한다 라는 거고요. 주된 사업장은요. 법인 같은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도 할 수 있고 지점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는요. 주된 사업장, 법인, 본점만 가능합니다. 개인은요, 똑같이 주사무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는요, 둘 다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과 이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신청과 포기 둘 다 승인이 불필요하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보면요. 계속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싶었다면 과세 기간이 개시되기 20일 전에 신청해야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생겼고 이 사업장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신규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했어야지 되고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등록증 수령 후 20일이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점이 조금 다르죠. 포기는요. 네, 포기도 승인 불필요하다고 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다가 이제 사업장 원래 개별 사업장별로 했었던 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네, 포기하면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요, 이제 좀 아실 거예요. 몇 번 신고해 보셨다면 알게 되셨겠지만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구분합니다. 6개월 단위로 1기, 2기 나눠서 구성되어 있고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유형별로 이 신고 납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게 1기, 2기로 나뉜다고 했었죠? 언제죠? 6개월 단위, 1월부터 6월이 1기, 2기는 7월부터 12월. 그리고 이거를 분기별로 또 쪼개면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인데 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선 3개월을 예정 기간, 그리고 뒤에 3개월을 확정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신고 납부 기한을 볼 때는 이제 사업자로 나눠서 봐야 돼요. 먼저 법인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나실까요? 조금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탄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죠. 국세청에서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진행하고요. 1기 확정 신고, 2기 예정, 확정 모두 다 신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신고 기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요. 예정 때에는 예정이 끝나는 3월 말 기준 다음 달 25일, 4월 25일까지. 확정이라면 4월에서 6월 끝나는 7월 25일. 2기 예정이라면 9월에 끝나죠. 그러면 다음 달 25일. 12월에 끝나는 2기 확정은요. 네,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개인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는요. 법인에 비해서는 이제 개인은 조금 그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6개월치 묶어서 1기 확정 신고, 6개월치 묶어서 2기 확정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정 때는요.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때는 고지로 납부하고 2기도 마찬가지로 예정 때는 고지로 납부합니다. 그럼 고지와 신고의 차이는 뭐냐? 일단 신고는요. 납세자가 신고서를 토대로 납부 금액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 것까지도 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고지는요. 세무서가 실제 거래는 모르지만 이 직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얘가 지금 1기라고 하면은 직전기, 작년 2기가 있었을 거고 작년 2기에 납부했었던 거에 절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지예요. 그러면 이 고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내가 지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 일단 직전 기회에 납부했던 거에 절반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절반분이 그냥 고지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신고거 실제 거래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굉장히 더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 더 소규모고 영세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요, 1기, 2기보다도 그냥 1월부터 12월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확정 신고를 한 번 진행합니다. 언제요?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25일이죠. 네,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요, 이제 방금 봤었던 게 기본적인 신고납부 기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의 신고납부 기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는요, 예정 고지가 원칙이라고 했었죠.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한다면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해당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이거가 왜 규정되어 있냐면요, 우리 일기 사업 그 개인 사업자가 1기 때 부가세를 500만 원 정도 납부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기 예정되는 고지가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네, 절반분인 2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자가요, 2기에는 매출이 좀 저조해서요, 실제 신고하려고 봤더니 지금 2기, 실제로 2기 예정 때 부가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납부할 게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벌어들인 돈이 없는데 부가세 250 내는 게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예정 2기 예정을 계산해봤더니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거 고지 안 할게. 이걸로 신고 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예정 고지 납부입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다 매출이 많고 조금 더 탄탄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닌 법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여러분. 연도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 신고 하지 마.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 50%를 고지분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두고 있는 거죠. 그럼 거의 개인하고 비슷하게 1년에 2번 신고하고 예정분은 고지로 납부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조기환급 대상자입니다. 조기환급은요, 영세율이라거나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신고할 수도 있고요, 2달치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3달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돈을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이거는요, 왜 필요하냐면 보통의 일반 환급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환급이 확정 신고 기한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6개월 기간으로 묶이겠죠. 근데 내가 이 사이에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환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6개월을 기다려서 신고하고 또 환급까지 30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8월까지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리미리 신고하면은 신고하고 15일,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의 막히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수하게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기한 1, 2기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요, 과세기간 당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죠.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최초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재와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러 가면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을 하는 날이 있고요.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 걸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발급이 되면 뭐가 되죠?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생겼을 때요. 바로 그때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우리 제품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이쪽으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지출에 대한 그거를 인정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규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했다면요? 네, 그러면은 이 신청일이 이때라면 사업자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시일이 이때였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이때 했다면 이렇게가 나의 일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과세 기간이 일반적인 사업자하고 계속 사업했던 사업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폐업자를 보겠습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기간 개시일은 똑같이 맞지만 폐업일이라는 게 생기죠. 이 사람은 이 폐업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한테 끝까지 과세기간 끝까지 가서 확정신고기간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해라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8월 1일에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폐업일에 속하는 이때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두고요. 언제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한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8월에 폐업을 했다면 9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재와 용역의 공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